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연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연말 같지 않은 연말입니다. 신기합니다. 이 일 남은 거 잘 마무리하시고 25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언제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것과 그 다음 택시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택시 수입. 서울 소재 A 택시 회사의 기준금, 뭐 예전이라면 산학금이고 기준금이라고 바뀌긴 했지만 사실 차이가 없죠.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월 564만 원, 근데 500 후반에서 60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평균 21만 7천 원, 26일 만근 기준 기본 월급은 세후로 181만 원. 그러면 이제 그 자기 기준금에서 추가로 나온 것에서 뭐 회사와 개인 기사님 간에 뭐 몇 분의 몇으로 나누니까 그런 거 하면 보통 개인 택시,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230에서 250 정도의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입니다, 그게.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6대 4네요. 자, 그 다음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은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죠. 그래서 전체 건수, 운행 건수에서 전체 손님, 결국 거기에서 건당 매출을 계산을 하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70만 건 가량 운행이 됐고 45만 명 정도의 기사님이 나오셨고, 그래서 기사님 당 15.6건의 운행을 했고, 그 다음 건당 결제 건수 가격은 금액은 13,052원, 그래서 20만 원. 이게 월요일이고, 그 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 나오고,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 계산을 하면 매출 기준으로 회사 택시 기준금 500만 원 후반대 정도와 개인 택시 기사님들 500만 원 후반 600 초반 해서 한 100에서 150만 원 떼고 400에서 450. 참고로 개인 택시의 실제 평균 그 수입은 300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건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 택시는 일반 자영업과 조금 다른 게, 자영업은 만약에 매출이 1에서 100위까지 있다, 그 동네에서, 혹은 비슷한 편의점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장사 안 되는 곳들은 망하고 폐업을 하죠. 자, 폐업을 하면서 사라지고 남은 곳들의 매출이에요. 하지만 개인 택시는 거의 망하지가 않습니다. 망할 리도 없고 굳이 내가 이게 접을 이유도 없죠. 이걸 그만둬도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더 나은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이미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 기사님들 입장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계속 하시죠. 근데 그분들은 시간당 그 시간 운행하는 시간을 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편의점이고 자영업이었으면 폐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 택시는 폐업을 할 이유가 없죠. 예전에는 한 하루에 10시간씩 하다가 그 다음에 나이 드셔서 8시간, 그 다음 6시간. 자, 이렇게 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 적은 매출도 매출이 평균에 잡혀버리다 보니까 평균만 보면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보면 그거보다는 매출이 훨씬 높다. 물론 야, 택시도 11시간, 12시간 일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죠? 택시도 그렇게 하면 힘들죠. 근데 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혹시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가져가면서 쉽고 편하게 일을 하는 게 있나요?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한 뭐 1억 정도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근로를 하는데 하루에 뭐 한 달 기준으로 4,500을 가져가는데 쉽고 편하게 하시는 일이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 일을 11시간, 12시간 하면 힘들지 않나요? 라는 분들은 글쎄요, 세상을 안 사시는 분들인가?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그런 분들 있겠죠. 공무원만 하고 나오셔서 이제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인 택시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번호판 가격을 싸게는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망해라, 택시 망해라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자기들은 이제 택시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가긴 가요. 저렴하게 시작하고 싶다. 뭐 1억보다는 대략 폭락해서 막 한 5천만 원이면 좋겠죠, 번호판. 그러면 5천만 원 뭐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참 이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개인택시 기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전에는 개인택시 망해라라고 솔직히 소원을 빌어요. 참 웃기게도. 그리고 개인택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매출이 적으면 매출이 적다고 이제 입이 나오죠. 그래서 택시 좀 잘 되길 원하죠. 근데 택시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택시가 잘 되길 원하면 결국은 자기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택시 번호판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이게 참 모순적인 거예요. 인간이 참 다른 일과는 좀 다르게 특이하죠. 그래서 진입을 싸게 하고 싶고, 네. 하지만 내가 일을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다시 택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참 모순적이다. 그래서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모순을 경험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 택시 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다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그냥 싸게 하려는 마음 그거 이해는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라. 어차피 시작하면 그 택시 번호판 가격은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실제 맞죠. 택시를 시작하고 나면 택시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안 봐요. 그게 뭐 내가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높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팔자,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이걸 그만두고 또 딴 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개인 택시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참 사람들이 모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택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2018년이에요. 2018년에 8,400 정도까지 평균 거래 가격이 갔죠? 자, 그 다음 2019년에 얼마예요? 7,400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이건 평균이에요. 그 다음 2020년에 7,800, 그 다음 21년에 8,200, 그 다음 2022년에 8,300, 그 다음 2023년에 9,000, 그리고 2024년 7월에 1억 600, 뭐 1억 2천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1억 500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019년 저 때 왜 많이 내렸을까요? 뭐 검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타다 사태가 있었어요. 타다가 한참 차가 많았을 때 한 3,000대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서울 기준으로 돌아다니는 차량 대수가 4만 대 정도 전후예요. 근데 3,000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택시의 거의 10분의 1 정도가 타다의 카니발 차량으로 돌아다녔으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때 막 거리에 정말 타다 차량이 많이 보였죠. 타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서 끝까지 버텼죠. 문제는 그때 이제 기사님들이 뭐 매출 감소가 당연히 있었고 그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어차피 운전직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에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 중에서 돈이 필요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택시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하고 있었는데 타다 기사를 하니까 택시 기사와 비슷하거나 택시 기사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그때 택시가 다 타다가 비슷하게 돌아갔어요. 뭐 길게 운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한 4시간, 5시간 운행하는 기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사들이 편하게, 그래서 젊은이들이 편하게 일 끝나고 뭐 저녁 시간에만 운행하고 간다 막 이런 컨셉으로 막 광고 내고 그랬죠.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택시 팔아버리고 목돈 쥐고 타다 기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택시로 들어오려는 분들도 주저하면서 수요는 적어진 상태에서 택시를 팔아버리고 목돈 쥐고 타다 기사로 들어가버린 기사님들도 계시고 택시를 못하겠다 그만둬버린 기사님들도 계셨어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택시 가격이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2019년이 2018년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렸죠. 평균 거래 가격이. 근데 이미 2018년에 8,40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택시 번호판 가격은 물가나 다른 것과 다 비슷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물가가 어떻습니까? 소득이 어떻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택시 번호판 가격도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 택시 가격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타다 사태가 있다 보니까 택시로 들어오는 수요가 일단 타다에 가서 기사님들을 하고 그 다음 기사님들도 그만두고 나가는 기사님들도 계셨고 수익 감소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많이 내려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뭐가 있었죠? 팬데믹. 전염병 때 초반에 수입이 급감했죠. 원래 같으면 이미 이제 2020, 21년에 더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야간에 아예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거의 뭐 운행이 중단 정도 가깝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천공항 운행하던 많은 택시들이 도심으로 나오고 도심으로 나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손님이 적어진 상태에서 도심의 택시는 증가하면서 기사님들의 수입이 거의 바닥을 쳐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 2020년, 21년 넘어가면서 택시 번호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가 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년, 21년에 7,800에서 고작 8,200 정도까지. 하지만 보십시오.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 2022, 2023이 되니까 8,300, 9,000. 자, 이건 왜 올랐겠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이유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환율에 맞춰서 아니면 소득에 맞춰서 물가에 맞춰서 그냥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집값도 오르고 급여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르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몇 년 전에 7천이었는데 지금 1억이야. 이게 억울해. 내가 다시 5천만 원에 택시 사고 싶어. 6천만 원, 7천만 원에 사고 싶어. 그게 정상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님의 소득은 올랐나요? 님의 뭐 자산은 증가했나요? 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올랐나요? 물어보면 다 올랐을 거예요. 자, 내가 가진 것, 내가 소득이나 내 아파트 가격이나 내 뭔가 물건의 가격은 다 오르길 원하면서 개인 택시는 시작할 때 절반의 가격에 하고 싶고 옛날 가격에 하고 싶고 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되고 팬데믹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22년부터 23년, 24년 지금 오면 8,300, 9,000, 1억 자연스럽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가까운 시점에 지금 번호판 가격이 약간 횡보죠. 왜 횡보냐 하면 인위적으로 조합이 일정 가격 이상을 하다 보니까 조합이랑 지금 거래상에서 약간 힘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일단 단기적인 상황으로는 거래상들이 힘대결에서 약간 이긴 상태고 하지만 중장기로 가면 조합이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있긴 해요. 다만 방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 번호판 거래하는 곳들이 택시 번호판의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변동이 크게 없고 그 이유가 거래하는 곳들이 굉장히 적어요. 조합만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조합이랑 소수의 거래상들이 하는 곳들이 있고 많아봤자 두 군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조합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이미 가격이 그냥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시기별로 우상향만 해요. 그래서 저기 막 번호판 가격이 2억 넘고 막 1억 후반인 이런 지역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줄 서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게 그냥 딱 정해져 있죠. 반면에 서울은 그렇지 않죠. 조합도 가능하고 일반 거래상도 있고 번호판 전문으로 하는 곳들만 있고 중고 거래상들만 해도 여러 군데 조직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장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합이 사실은 끼어들지 않았으면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세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끼어들면서 잠깐 가격이 조정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흐름상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다시 꾸준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별일 없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다시 거래량이 쭉 살아나면 자, 번호판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걸 가까운 시점에 기사님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풀려버렸죠. 그래서 경기권 지역들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인천권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특히 야간을 경험하면서 많이 놀라버린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경기도 다 한번 돌아보고 그 철도 파업 때 그다음 인천도 해보고 다른 지역들 많이 돌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과 서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뭐 어차피 손님들이 뭐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길손님도 있고 뭐 아파트에서 콜이 뜨고 다 비슷비슷해요. 유형이 비슷한데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번화가예요. 경기도의 어떤 지역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성남 아니면 뭐 쭉 돌아가서 돌면서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 있고 서울 주변에. 근데 그 서울 주변의 경기도권이나 인천 지역은 밤에 번화가가 몇 개 없어요. 이게 한 5개 이상 지역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냥 저기 남양주나 아니면 뭐 운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상 아주 거주지만 존재하고 그나마 일산이나 이런 식으로 번화가가 좀 있긴 한데 사실상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밤 시간에는 거의 1개에서 2개, 많으면 3개 정도예요. 이게 서울과 서울 주변 지역의 차이였던 거예요. 반면에 서울은 좌측부터 시작해서 우측까지 다 있거든요.
강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홍대 있고, 시청 근처에 있고, 그 다음 강남 있고, 서초에 있고, 뭐 강남에서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뭐 이를테면 로데오 거리 있고, 그 다음 그 가로수길 있고, 그 다음 논현동 목자골목 있고, 그 다음 강남역 주변이 있고, 그 다음 쭉 가서 역삼역에 모텔촌들 있고. 자, 서울은 번화가나 혹은 밤에도 술집이나 뭔가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 지역만 어느 정도 익히면 사실은 밤에 뭐 그런데 번화가만 차 대가리 들이밀고 막 가면, 여러분들 그 YCC님 운행하시는 거 보면서 가끔 보시죠. 콜이 없을 때 그분이 하시는 게 번화가 막 차 대가리 밀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세울 수 있는데 세우고 빈차등 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손님이 있어요, 서울은. 그래서 서울은 번화가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밤에도 그냥 번화가에 차 대가리 들이밀고 가서 빈차 켜놓고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도랑 그 인천을 해보니까 여기는 번화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밤에. 술 먹고 막 사람들 왁자지껄하고 뭔가 그래도 있는 그런 곳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차이구나. 그래서 그 철도 파업 때 주변 지역 기사님들이 서울에 와서 느낀 게 크게 두 개죠. 한 개는 와, 낮에 차 엄청 막히네. 이거 느끼셨고, 그다음 밤에 번화가가 군데군데 계속 있네. 자, 이걸 느끼셨죠. 그래서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 자체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일을 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매출 생각하면. 특히 밤에 일을 할 수 있는 기사님들 같으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낮에 운행할 거면 제가 생각하기에 경기도나 인천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 그래도 내가 매출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서울이 압도적이겠죠. 그래서 그걸 기사님들이 많이 느꼈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떠냐? 이게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노란 우산 많이 가입하시죠. 근데 그 노란 우산의 폐업 공제금이 1조 3천억이 나갔대요. 이게 사상 최대 나간 겁니다.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1조 3천억. 지난해 폐업 100만 명 육박. 작년에 우리가 폐업이 사상 최대예요. 개인 택시는 망하지를 않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50대인데 그냥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만약에 1억 5천 2억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시점에 편의점도 창업할 수 있죠. 근데 편의점 창업할 수 있을까요? 웬만큼 강 크지 않고는 두려울걸요. 창업했다가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망하면 진짜 들어간 돈 다 날리고 요즘에는 권리금도 살아있지 않고 사실상 돈 다 날리고 그때 또 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같은 뭐 우리가 원래 자영업자가 나쁘긴 했지만 지금은 자영업은 거의 사상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평생 하거나 뭐 딴 일 평생 하고 회사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바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통계상으로 이미 5년 내에 폐업률이 50%를 넘어요. 10년 내에 70% 이상이 다 폐업을 해요.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낮은 확률에 그 창업을 해서 도전을 한다? 나이가 드셨는데 자녀는 한참 돈 들어갈 때인데 그럴 거면 택시를 하는 거죠. 개인 택시는 적어도 가장 좋은 건 안 망하거든요. 망하질 않아요. 반면에 지금 편의점하고 빵집하고 식당하고 뭐 하면 어때요? 이렇게 통계상으로 이미 폐업 공제금이 사상 최대로 나가는 걸 보면서도 창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죠. 야, 나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은 뭐다? 똑같이 폐업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 돈 다 날리고 노년에 돈이 없어서 자식들 돈 들어가는데 자식 눈치 보고 자식에게 용돈 받고.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자식에게 용돈 안 받아요. 뭐 70이나 80 넘으신 기사님들도 나가서 그래도 돈 벌고 내가 한 달에 150, 200원 수입 벌거든요. 적게 일해도. 물론 이제 60대 정도에서 한 11시간, 12시간 하면 400, 500 이상은 적어도 한 400 정도는 가져가요,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500 이상부터는 조금 노하우가 필요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300 이하는 적당히 좀 게으르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돈을 안 벌리는데 만약에 창업을 했다. 근데 이만큼 많이 폐업하는데
폐업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가 성공하고 다수가 폐업하는데 결국 그렇게 목돈 1, 2억 날리고 그때 또 뭐 해? 그때 뭐 경비로 간다든지 뭔가 또 몸쓰는 일 해야죠. 목돈도 없으니까. 그럼 나이가 들었는데 누구 젊은 애들에게 지시 받으면서 힘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자, 폐업 안 하는, 망하지 않는 택시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들어오는 인구가 지금 60세 기준으로 1965년생이 90만 명, 99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59세, 58세 밑으로 해서 100만 해서 거의 74년까지, 즉 지금 50세에서 60세 한참 은퇴하고 돈 나가야 되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분들 나오면 뭐 할까요? 퇴직은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들 젊은 애들도 자르고 있는 상태에서 뽑지는 않고, 건설업 지금 경기 최악이에요. 노가다 하고 싶어도 없어요. 지금은 건설업 경기가 사상 최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업에 가면 팀이 다 짜여 있고 중국 노동자들이 팀 다 짜서 그분들이 그냥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동네에 인력사무소 송출하는 데 간다고 해서 노가다 판에 잘 못 가요. 가봤자 그냥 허드렛 일 힘든 거 하고 일도 잘 없고, 심지어 그 건설업의 경기도 사상 최악이에요. 할 게 없다니까요. 나와서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나오는 회사에서 나오고 그다음 일 그만두고 나오는 이 50대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났던 이들이 차고 넘쳐요.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젊은 애들도 지금 실업이 심각하고 대학교 졸업한 애들도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교 졸업한 애들도 그래도 경비 조금 돈 더 받는 거 그거 요즘 젊은 애들 뽑잖아요. 옛날처럼 그런 경비가 아니고 요즘에는 경비도 전문적으로 자격증 따고 그래도 좀 괜찮은 젊은 애들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경비일조차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 이미 50, 50 넘으신 분들 뽑아주신다? 어디에서 일을 해요? 할 데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좋으면 자영업이 저렇게 폐업을 많이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안 망하는 일, 그리고 내가 노후에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안 망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화물 배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화물 배달은 힘을 써야 돼요. 물건 들어 올리고 실어주고, 특히 작은 차들일수록 기사가 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허리 나가고 어디 손가락 다치고 그러면 또 돈 들죠. 몸 상하고. 그래서 화물에서 개인 택시로 넘어오는 기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 택시에서 화물로 넘어가는 기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뭐 돈짜 달리거나 아주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면 없어요. 화물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어떻게 보면 노년의 모든 직업군에서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죠. 고령자의 운전 면허에 대한 검사를 조금 까다롭게 하면 이제 나가는 사람들, 퇴출되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하지만 그것 대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노년에 돈은 더 필요한데 안 망하는 일, 그리고 몸이 좀 덜 힘든 일 찾으면 뭐가 있다? 그 마지막에 개인 택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로 계속 몰려드니까 지금 번호판 가격이 어땠어요? 기존에 이미 계속 오른 거예요. 뭐 가끔 이런 얘기,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 조합이 인위적으로 번호판 가격 올리지 않았냐? 그분들은 지금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미 2021년부터 평균 거래 가격이 올랐다니까요. 8,270, 8,300, 그 다음 작년에 9,000. 작년에는 조합이 번호판 신경도 안 썼잖아요. 번호판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에 뛰어든 게 올해예요. 올해 중반 넘어서예요. 조합이. 그 이전에 이미 번호판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마음은, 싸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위적으로 조합이 가격을 올렸다, 단합해서 올렸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이 흐름상으로 그냥 별일 없으면 계속 안 망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 택시에 관심 가지고 이제는 또 운전면허 5년 무사고에 풀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올해 왜 폭등을 해버렸나? 자, 이게 궁금하죠. 폭등.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개인 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따고
이걸 풀어놨던 거예요. 기존에는 몇 년 더 길게 풀어놨어요. 뭐 알아서 사겠지. 당연히 사겠지. 왜냐하면 이 일반인들 제외하고 기존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죠. 자, 회사 택시를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3년 무사고면 무조건 들어와요. 심지어 이분들은 마지막에 사고가 날까봐 마지막에 끝달 한 달, 두 달은 아예 일은 안 하고 산학금은 자기 돈으로 채워넣는 기사님들도 많으셨을 정도예요. 예전에는. 그리고 사고 나면 당연히 자기 돈으로 다 메꿔놓고 그랬죠. 어떻게든 개인 택시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 택시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뭐 몇 개월, 한 1년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가격 내려가길 쪼겠습니까? 안 쪼는 거예요.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그냥 자격되면 바로 들어왔어요. 예전에. 마찬가지로 영업용 3년, 화물 그분들도 개인 택시를 하려고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쪼지 않죠. 그냥 시간만 준비되면 거의 마지막 막달 경력 채울 막달에 준비 이미 웬만큼 해서 계약하고 다 해서 바로바로 딱 되자마자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운전직으로 6년 자격 뗄 수 있는 퇴직하신 분들도 그분들도 굳이 기다리지 않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 택시 번호판 가격은 시장에서 서로 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들어오실 분들은 계속 들어오고 나갈 분들은 나가죠. 근데 재작년, 작년 이제 다른 상황이 뭐냐 하면 5년 무사고로 풀렸죠. 풀린 상태에서 이걸 자격을 딴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회사 택시 기사님이나 영업용 화물이나 뭐 영업용을 하던 기사님들처럼 간절함이 없어요. 나는 개인 택시만 바로 해야지.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만 우선 받아놓고 가격 좀 싸지만 옛날에는 7천 했다는데 옛날에 6천 했다는데 5천만 원도 했다는데 야 그러면 지금 8천만 원 9천만 원 너무 비싸네. 기다려보자.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자 가격이 오르는 건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으면 개인 택시 가격은 물가에 맞춰서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1억 7천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쪼는 기사님들, 일반인에서 이제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은 땄는데 쪼던 기사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지켜보고 그다음 뭐 유튜브에서 개인 택시 가격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있는데 개인 택시 번호판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야 되는 사람들은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맞물려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오를 것처럼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막 따라 사버린 거예요. 막 따라 사버리니까 가격이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막 계속 뛰면서 뭐 1억 1천, 1억 2천 넘어버린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겠어요? 기존처럼 바로바로 사는 사람들이면 시장에 이렇게 잠재적인 고객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양수를 하고 나서도 일단 안 사는 잠재적인 고객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터지듯이 확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제 매년 나올 수밖에 없냐? 지금 이제 기준이 바뀐 게 양수하고 나서 1년 내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1년 내에 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은 눈치 게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사실은 준비하면서 시간 해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한 10달에서 11달 정도를 이제 눈치 볼 수 있는 자격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 게임 하면서 마음과 행동이 반대인 거예요. 오르지 않길 원하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르면 이 사람들도 다시 내려오는 시간에 자기들이 면허 교육받은 1년 기간을 넘어버리면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는 터지듯이 확 사버리는 현상이 이제는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억 뭐 500, 400 정도에서 조정 시간이죠. 뭐 물론 계속 9천만 원, 8천만 원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매출이 가장 적은 대구가 6천만 원이에요. 대구가 6천이고 뭐 인천 1억 3천, 1억 2천 얼마 그다음 뭐 저기 밑으로 화성 가면 뭐 2억 가까이 되고 서울 주변에 다 1억 중후반이에요. 그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기 때문에 거래되는 곳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죠. 그나마 서울은 거래가 많은 상태에서 조합이 인위적으로 끼어들어서
조합과 그다음 중고 택시 거래상들이 힘대결하면서 이 정도로 일단은 조금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대구 정도로 6천만 원 아니면 예전처럼 7천만 원 이렇게 내려갈까요? 내려가진 불가능하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몇 년 전인 7천만 원, 8천만 원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갑자기 팔려는 사람들은 많고 네, 아무도 안 사면 내려가죠. 근데 그렇게 7천, 8천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지금 하려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들겠죠. 대구가 6천인데 그 돈이 안 되는 대구가 6천인데 서울이 8천 정도면 이 정도 괜찮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내려갔더라도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다시 살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던 잠재 교육받은 사람들이 확 뛰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가다가도 어느 시점에 몰린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가격 상승하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더욱 뛰어들면서 오히려 상승기에 더 많이 상승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전으로 보면 2014년 보십시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6,600이었어요. 자, 2013년에 얼마일까요? 5,800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10년 전 2004년에 서울 개인택시 가격이 얼마일까요? 5,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2004년에 5,500만 원이었는데 2013년에 5,800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게 2014년 이때도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천, 6천에서 중간에 조정이 있지만 지금 한 10년 만에 1억 초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5천, 6천에서 1억 초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왔을까요? 그래서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일들이 있고 그때마다 조정을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오면서 결국 개인 택시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서울 가격은. 그러면 이게 다시 내려간다. 2014년, 13년에 왜 개인 택시 가격이 5천, 6천까지 내려갔을까요? 그때 경제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집값이 제일 저렴했어요. 집값이 가장 싸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과하게 그러니까 집값에 돈을 안 묶이니까 사회에 돈이 넘쳤죠. 창업하고 사람들 돈 잘 벌고 돈 많이 쓰고 한참 그럴 때니까 개인 택시 가격은 딱 이게 경제랑 맞물려 반대로 돌아가는 게 경제가 좋으면 자 경제가 좋아요. 자영업자도 돈이 잘 돼요. 개인 택시 하겠어요? 안 하죠. 반대로 경제가 나빠요. 자영업자 많이 망해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영업이 지금처럼 소상공인 최대로 많이 망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면 나도 망하겠죠.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자영업 안 하고 뭘 한다? 안 망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안 망하는 일이 개인 택시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는 별일 없으면 가격이 올라요. 근데 별일이 생기면 가격이 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경제가 나쁘면 개인 택시 가격은 올라요. 반대로 경제가 좋으면 개인 택시는 팔고 그 목돈으로 딴 일 하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년, 후내년 가면서 경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건 기정사실이죠. 자, 이 흐름에서 개인 택시가 다시 예전처럼 7천, 6천으로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죠. 모르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우리가 기존에 택시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 택시 가격이 폭등했던 그 현상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1년 1년마다 눈치 게임 하면서 몰려있다가 싸게 살려고 몰려있다가 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확 사면서 가격이 한번 확 올라버리는 그 현상이 주기적으로 이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서울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건 근데 재미예요. 네. 너무 하지 마십시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번호판 가격에 관심 없고 다만 이제 요즘 유튜버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시세 매주 얘기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돈 벌려는 거예요. 광고 수익도 내고 그다음 그런 걸로 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민감하게 기사들에게 계속 정보가 빠르게 유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아마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고 하시는 게 돈이 준비되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쪼다가
네,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웬만큼 된 상태인데 쪼다가 다시 상승해 버리면 글쎄요. 이제는 양수받는 분들이 이제 1년 내에 사야 되는데 그 1년 내에 다시 가격이 내려와서 기회가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